옷장 깊숙이 숨겨진 검은 봉투 속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다발. 72세 시어머니는 매일 밤 10시면 산책 간다며 집을 나가 새벽 5시에 돌아오셨다. 팔에 멍, 상처투성이 손, 협박 문자. 저는 결국 어머니를 미행했다. 그리고 종로 한복판 낡은 건물 앞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민재가 학원에 간 사이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환기도 시킬 겸 이불도 말릴 겸 말이죠. 평소 깔끔하신 분이라 방 정리는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속 이불을 꺼내다가 제 손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렸어요. 검은색 비닐봉투. 이게 뭐지? 처음엔 그냥 오래된 옷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벽돌 몇 장을 든 것처럼 묵직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제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묶인 채 빽빽하게 쌓여 있었어요. 한 뭉치, 두 뭉치, 대충 세어봐도 15뭉치는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00만 원. 아니, 정확히는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버는 제가 이런 거액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해? 시어머니 박정자 씨는 평생을 시장식당 조리사로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에 퇴근하시는 그야말로 노동의 화신 같은 분이셨죠. 하지만 5년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시면서 은퇴하셨어요. 그 이후론 연금과 우리 가족이 드리는 생활비로 소박하게 지내셨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시고 옷 한 벌 안 사시고 그저 손주 민재 챙기는 게 유일한 낙이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돈을? 그때였습니다. 은주야, 뭐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방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황급히 봉투를 도로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고무줄이 풀릴 뻔했지만 간신히 제자리에 놓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입을 말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흐려져서 그래, 됐어. 내가 할게. 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제 눈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옷장을 힐끗 보시는 그 시선, 제 얼굴을 살피는 그 눈빛. 너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아니요, 괜찮아요. 알바 그만둬. 내가 돈 좀 모았으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모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700만 원. 은퇴한 70대 노인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연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도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 검은 봉투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가 들리거나 어머님이 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님은 안 계셨어요. 민재야, 할머니 어디 가셨어? 응? 아까 산책 간다고 나가셨는데? 산책? 이 시간에? 저는 황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밤 10시에 70대 노인이 산책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봤지만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놀이터도 산책로도 슈퍼 앞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좀 걷고 있어. 지금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자거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시계를 보니 11시, 12시, 새벽 1시, 그리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옷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손등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새벽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냥 걸었어. 공원 벤치에서 좀 앉아 있다가 왔어.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10년 넘게 모셔온 분인데 그 눈빛을 모를 리 없었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어. 너나 잘 자거라.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어머님은 산책 간다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새벽 5시쯤 돌아오셨죠. 매번 피곤한 얼굴로 상처투성이 손으로. 어느 날은 손가락에 찰과상이 있었고 어느 날은 팔에 핥힌 자국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어느 날은 신발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님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매일 밤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졸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오실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상처들은 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저 피곤한 얼굴은 무슨 일을 겪고 오신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어머님이 절대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제는 혼자서 뭔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가슴 아팠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나고 집에 오면 보통 새벽 6시쯤 되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정오가 넘어서야 일어났죠.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10장, 50만 원. 이게 뭐야? 그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깼어? 밥 먹어.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냥 내 알바비 보태 쓰라고. 아니, 어머님이 왜 이런 돈을.
내가 아껴둔 거야.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만 원이면 제 한 달 알바비의 4분의 1이에요. 그런 돈을 그냥 식탁 위에 놓으시다니. 어머님,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내 돈인데. 그래도 그냥 받아. 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마치 제가 더 이상 물어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이 돈도 그 검은 봉투에서 나온 거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하얀 봉투, 그 안에 50만 원. 어머님, 이거 그냥 받아. 말 많이 하지 마.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얀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고 그 안에는 어김없이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틈에 다시 그 방을 살펴봤습니다. 검은 봉투는 여전히 옷장 깊숙이 있었어요. 하지만 돈의 양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저 돈에서 나온 거였어.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0월 5일 15만 원, 10월 12일 20만 원, 10월 19일 18만 원, 10월 26일 22만 원. 매주 날짜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한 메모들이 있었어요. 새벽 2교대, 야간 단독.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것.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저는 수첩을 도로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과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하세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요. 저 너무 걱정돼요. 어머님, 혹시 위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왜 새벽마다 나가시고 왜 상처투성이로 돌아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서 뭐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넌 내일이나 잘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투 위에 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돈 한 장 한 장에 어머님의 땀과 눈물이 묻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발 위험한 일만 아니길.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응? 그런데 어머님의 팔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세게 움켜잡은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계단에서 넘어졌어.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이건 누가 잡은 자국이잖아요.
저는 어머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멍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부어오른 정도도 만만치 않았죠. 어머님, 누가 이랬어요? 누가 어머님한테 이런 짓을? 아무도 아니야. 그냥 내가 실수한 거야.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릭. 어머님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으셨지만 저는 이미 화면을 봐버렸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어제처럼 되지 않으려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이신 적 없던 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제발.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버리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협박 문자, 그리고 팔에 멍. 이건 분명 누군가 어머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민재한테 얘기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숨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낮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니? 응. 요즘 자주 안 계시더라. 새벽에도 나가시고. 그치? 엄마도 그게 너무 걱정돼서. 저는 민재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검은 봉투에 돈, 매주 토요일에 하얀 봉투, 새벽마다 나가시는 어머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협박 문자까지.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지만 돈이 급하다면, 누군가 협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엄마, 우리 할머니 뒤따라가 보자. 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겠다. 그날 밤 저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밤 10시쯤 어머님이 나가시면 저와 민재가 몰래 뒤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시계를 보니 밤 9시 반. 저는 긴장한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어머님의 방문이 열렸어요. 잠이 안 와서 좀 걷고 올게.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님이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저는 민재에게 눈짓했습니다. 가자. 우리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어머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과연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움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어머님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종로행 심야버스였습니다. 종로? 저는 민재와 눈을 마주쳤어요. 종로라면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어머님이 왜 그곳으로 가시는 걸까요? 우리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을 지켜봤죠. 버스는 한강을 지나 종로 쪽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종로 3가에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내리셨어요. 민재야, 내리자. 우리도 황급히 내렸습니다.
종로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술집과 노래방이 즐비했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 골목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졌어요. 간판들이 점점 낡아 보였고 건물들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멈춰 선 곳은 황금 노래방. 낡은 간판 아래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노래방?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곳에 오시는 거죠? 저희는 노래방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손님 많아. 정자 언니도 왔어. 정자? 그건 어머님 이름이잖아요. 저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들어가 보자. 어떻게? 손님인 척하면 되잖아.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노래방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룸 하나 주세요. 네, 사무실로 가세요. 우리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생각은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를 지켜봤죠. 잠시 후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정자 언니,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언니 진짜 대단해. 나이가 있으신데도 밤새 일하시잖아. 할만해. 돈도 쏠쏠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밤새? 민재야, 우리 나가자.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골목벽에 기대섰어요. 엄마, 할머니가 저기서 일하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노래방 도우미? 아니면 다른 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머님이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걸까요? 왜 밤새 일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협박 문자는 대체 뭐였을까요? 민재야,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응. 우리는 골목 구석에 숨어서 노래방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노래방에서 취한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야, 오늘 재미있었어. 그 아줌마 목소리 진짜 좋더라. 맞아.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서비스는 좋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새벽 3시쯤 어머님이 노래방에서 나오셨어요. 다시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돌아오셨죠. 그런데 어머님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은주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야말로요.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뒤따라온 거야? 네. 어머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집에 가자. 거기서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은주야. 제발요. 어머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왜 이런 곳에 오시는지,
그 협박 문자는 뭐였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야. 다른 곳?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일이야. 어머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일에 간섭하지 마. 제발.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은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리셨어요. 저와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뭔가 숨기시는 거 맞지? 응,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고 민재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삐리리릭.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피 흘리고 있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집이야. 빨리 와. 저는 편의점 사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10분이 천년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는 민재가 수건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달려가 어머님을 살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뺨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그냥 넘어졌어. 넘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맞은 거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에 물을 적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안 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절대 병원은 안 돼. 왜요? 왜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돼. 어머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아주 무서운 걸 숨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어요. 엄마, 경찰이래. 경찰? 종로경찰서에서 전화했어. 할머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 어머님이 대체 무슨 일에 연루되신 걸까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왜 전화한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일하다가 시비가 좀 붙었어. 시비? 응. 술 취한 손님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좀 피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어. 그래서요? 그 사람이 다쳤나 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다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운이 없었나 봐.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날 아침 저희는 종로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연락드린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괜찮은 거죠? 네, 오히려 피해자시니까요. 상대방이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찰서에서 나오며 어머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대체 어디서 일하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요양원이야. 요양원? 응. 은빈 요양원에서 야간 돌봄 일을 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그럼 그 노래방은 뭐였을까요? 그럼 종로는요? 거긴 다른 곳으로 가는 환승지점이야. 요양원이 경기도에 있거든. 어머님은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5개월 전부터 은빛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은 때로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멍이 든 거였어요? 응. 할아버지 한 분이 치매가 심하셔서 때리시곤 해. 그럼 그 협박 문자는요? 그건 요양원 직원이 보낸 거야. 조심하라는 뜻이었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위해 밤마다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가 걱정할까봐.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만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견뎌오셨는지.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할머니 따라가 보자. 응? 또? 아니,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뭐? 요양원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 돼. 너 일 있잖아.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제발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바로 말해. 그날 밤 10시 저희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 요양원이 있었어요. 은빛 요양원.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직원 출입문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 오셨어요? 어머, 누구세요? 간호사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제 며느리예요. 오늘 좀 도와주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어머님을 따라 탈의실로 갔습니다. 분홍색 간병복을 입고 머리를 묶었어요. 어머님도 같은 옷을 입으셨죠. 은주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네, 어머님. 우리는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10분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모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님이 밝게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방에 들어와? 할머니, 저예요. 정자예요. 몰라. 나가. 할머니가 베개를 던지셨어요. 어머님은 능숙하게 피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할머니, 물 드릴게요. 목마르시죠? 물? 네, 시원한 물이에요. 어머님은 부드럽게 할머니를 달래셨어요. 그리고 물을 드리고 이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어머님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저쪽 할아버지 좀 봐드려. 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야?
저는 정은주예요. 오늘 할아버지 돌봐드리러 왔어요. 아들이야? 내 아들이 왔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드디어 왔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직접 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약을 드리고 밤새 깨는 어르신들을 달래시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욕도 듣지만 절대 화내지 않으셨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어머님은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 이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있잖아.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함께 힘내자. 가족이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 일을 숨기셨는지, 우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할까봐, 자책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줄이고 일주일에 2번은 어머님과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민재도 주말마다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그럼 산책 나가실까요? 그래, 좋아.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가끔은 함께 우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석 달쯤 지났을까요? 요양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의 달 기념 행사였어요. 그날 원장님이 어머님을 무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밤낮으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신 분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정자 선생님 나오세요. 어머님이 무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민재도 함께 올라갔어요. 박정자 선생님과 그 가족분들은 진정한 돌봄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원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하셨어요.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며느리한테도 손주한테도 말하기 싫었죠.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걸. 70이 넘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옆에 있던 민재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와 손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가 함께 해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 고맙다. 그날 우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고 싶어. 왜요? 너희 민재 대학 보내야지. 그리고 너도 좀 쉬게 해주고 싶고. 어머님,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계속 함께 갈게요. 어머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도요, 할머니. 민재도 말했어요. 어머님은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관계다. 어머님은 우리를 위해 새벽마다 요양원에 가셨고, 나는 어머님을 위해 함께 가기로 했다. 이게 가족이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다. 몇 달 후 민재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민재 장하다. 어머님은 민재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가 도와줘서 합격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합격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재의 합격 뒤에는 어머님의 새벽 노동이 있었다는 걸. 그 검은 봉투 속에 돈 하나하나가 어머님의 땀과 눈물이었다는 걸. 어머님, 이제 정말 쉬세요. 민재도 대학 갔고 저도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요양원에 가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야. 이제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해. 왜요? 그분들이 날 기다리시거든. 정자야, 정자야 하시면서 어머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요양원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2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1년 후 저는 정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는 어머님과 함께 정식 직원으로 일합니다. 은주야, 오늘 할머니 기분이 좋으시대. 진짜요? 그럼 산책 나가드릴까요? 그래, 좋겠다. 우리는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 날씨 좋죠? 그래, 참 좋구나. 할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행복해. 저희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님, 후회 안 하세요? 뭐? 이 일 시작한 거요. 힘들잖아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후회 안 해. 오히려 이 일을 시작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왜요? 너희와 더 가까워졌잖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고맙다, 은주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당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겠지?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어머님이 계시고 민재가 있고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님의 등을 지켜드릴 차례야. 새벽녘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와 어머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가족과 함께하는 그 따뜻한 하루가